그 다음에 문땡은씨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문땡예씨로 했는데 이후에 본인이 제보를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문땡예가 맞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2판 4판 세 번째 코너로 이승재 변호사님을 함께 모셔서 사회 이슈에 대한 현안 그리고 연예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당사자의 폭로, 정말 영화 글로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면서 학폭 피해자가 되어서 돌아온 변호사.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인가 폭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국동호 씨와 이유림 변호사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저도 기사를 통해 가지고 봤는데요. 조금은 흥미로운 사안인 것 같아 가지고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흥미로우셨어요? 아무래도 현직 변호사가 자신의 실명을 걸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 저는 처음에 이제 변호사의 폭로문이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대리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안은 뭐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국 이래로 처음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옹호해 주시는 변호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라이센스가 어느 정도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결코 허위 사실을 말할 리가 없다라고 옹호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건의 추이가 점차 의혹이 있는 지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그런 생각 혹시 하셨어요? 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설마 거짓말 하겠어? 이런 생각? 저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까 변호사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서로 반드시 문서로 쓰고 도장까지 안 찍어도 변호사는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들을 보니까 조금 뭐 구체적인 진술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는 걸 보고 조금은 의혹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패러다임이 좀 깨진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왜냐면 좀 예전에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신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상담을 가더라도 단정적인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책임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이유림 변호사의 경우에는 솔로 지역포의 국동호 씨라고 딱 실명도 박았고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여성의 실명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국동호 씨는 자신을 괴롭혔던 여성의 남자친구였으며 본인에게 고백 공격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여자친구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라는 주장이었고, 특히나 이유림 변호사는 사실 이번 학폭이 좀 애매한 게 국동호 씨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국동호 씨의 전 여자친구인 문모 씨가 배드민턴 채로 머리를 쳤다든지 앞정을 그 의자 위에 올려놨다든지 등등등의 괴롭힘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났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였던 국동호가 자신을 상대로 고백 공격까지 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이유림 변호사가 피의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국동호 씨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실제로 학폭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진술이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 이게 증거거든요.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인데 이 진술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일관됐는지 주변의 사실하고 정합하는지 이 세 가지를 보통 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구체적이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떻게 반영했냐면 문땡해씨라고 이렇게 올렸다가 그 다음에 문땡은씨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문땡예씨로 했는데 이후에 본인이 제보를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문땡예가 맞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차례도 아니라 두 차례 좀 이름이 바뀌었었고,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어린 시절도 아니고 중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기억이 날 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좀 수정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더욱이 중요한 게 아무리 실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인데, 제가 이제 문땡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유림 변호사님은 아예 그냥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좀 문제되지 않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뭐 허위사실이라면 정통망법 위반, 뭐 이러한 죄들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익성이 있냐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공익성이라는 건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죄 자체에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의아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나한테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이름이 계속 변하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어쩔 수 없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이지만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저희 로펌에서 이제 저희 어서 변호사가 만약에 이런 학교 폭력 사안으로 서면이나 아니면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가해자 이름을 2번이나 번복해가지고 만약에 쓴다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저는 어서 변호사를 엄청 질책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당시의 기억이 조금 모호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발표를 하기 전에는 찾아봤을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찾아보고 뭐 졸업 앨범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 좀 계속 바뀌는 거는 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라리 헷갈리면 문땡씨 혹은 문모씨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한자만 가릴 목적으로 했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사실 두 번째 사안 중에 하나가 이유림 변호사가 어떤 중학교를 나왔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확인해보니까 국동호 씨의 경우에는 노은중을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고, 노은중이나 지족중을 나왔던 지인들이 있다면 제보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동호 씨가 노은중을 나왔는지 지족중을 나왔는지도 명확하게 몰랐다는 의미거든요. 특히나 가해 여성이라는 문 씨가 지족중을 나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만약에 변호사님, 이유림 변호사가 지족중이나 노은중 다 안 나왔다면, 전혀 다른 제3의 학교를 나왔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후 재판 과정에서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뭐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뭐 반드시 그 중학교를 나와야지만 뭐 학교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근처에 있는 중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살펴볼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지역적인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연관성이 없는 데를 나왔다고 하면 사실 결정적으로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배드민턴 채로 머리를 쳤다. 그리고 앞정을 의자에 올려놨다. 그 사물함 자물쇠에 본드를 붙여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같은 중학교가 아니라면은 이게 학원에서만 벌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학원에 배드민턴 채를 들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물론 들고 갈 수 있죠. 그리고 더욱이 학원에 사물함이 있다. 그것도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충분히 일반적으로는 요즘 중학생들 입장에서도 학원에 사물함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의아한데, 심지어는 학교 자체도 다른 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은 좀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큰 맹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학원이나 아니면 제3의 공간에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이유림 변호사도 이제 뭔가를 특정해서 말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본인의 이 말을 이제 좀 더 구체하거나 바꿀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되니까요. 본인의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학폭 피해자 진술에서 이런 부분이 신빙성을 얻거나 아니면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유림 변호사가 단순히 본인의 그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공감을 얻으려고 좀 제보를 해달라. 국동호 씨 이름을 딱 언급하면서 국동호 씨가 재학 시절에 일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 DM을 달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단순히 그 사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전후 사안을 보면 이제 국동호가 일진이다,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명예훼손을 하는 거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명예훼손을 뭔가 가중시키는 요소, 그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진이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모호한 표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진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이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일진과 이진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모호한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제보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익명의 인물로부터 국동호가 그때 어땠다더라 라는 내용들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도 제보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걸 공개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물론 당사자의 신분이 확인되고 그 사람이 객관적인 자료를 줬을 때는 이 사람이 국동호의 지인이고 충분히 관련 근거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이유림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제보받았던 DM을 그대로 공개를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형량이 가중되거나 좀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유림 변호사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면, 특히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한 거다, 이유림 변호사의 폭로가 허위이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가중하는 요소, 양형에 있어서 가중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유림 변호사의 입장은 이겁니다. 국동호 씨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했더니 당연히 학폭 가해자들은 기억 못한다,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기억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폭로를 당했을 때 정말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이것도 이제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거든요. 피해자는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고요, 가해자는 가해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죠. 물론 이제 학교 폭력은 오래된 사안이고 가해자들이 보통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은 그 사람한테만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두루두루 학교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거나 기억 못합니다. 본인은 그게 일상생활이니까요. 다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지옥 같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그 이름도 보통 기억 잘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도 엄청 구체적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겠어요. 그때 상황을 되뇌이고 되뇌입니다. 그리고
기록도 하고 병원 진단도 보통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폭로를 하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기장이나 주변의 친구한테 토로했던 얘기, 아니면 병원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진단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까지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이제 점점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나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통상의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통상의 수순이랑 조금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입증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당시에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통창이나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목격자의 증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님도 보시기에 이 처음에 가해자의 이름을 두 차례에 걸쳐서 잘못 기재한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이게 이 부분들을 아무도 짚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폭로를 하면 이 폭로에 대해서 검증 없이 그냥 대대적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뒤집혔을 때 잘 안 쓰시거든요, 반론을.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국동호 씨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가 크니까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유림 변호사님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께서는 또다시 완전 이 사안과 별개의 사안이지만 본인이 드라마 안어의 주인공으로 올랐다라고 했는데, 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그런 일이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은 완전히 이 학폭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때 이런 이유림 변호사의 주연 발언에 대해서도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 학교 폭력하고 확실히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맥락, 진술이 주변의 상황하고 정합성,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일치하냐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이냐, 신빙성이 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요. 디테일에 집착해야 사실은 나중에 자신이 손해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유림 변호사님이 연기 경력도 없는 데다가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신인급의 인물을 굉장히 쟁쟁한 여배우 사이에서 껴넣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니 우리 드라마에 제작하는데 주연 배우가 3명인지 4명인지는 진짜 중요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데다가, 특히 이유림 변호사는 1년간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키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주체가 있을 테니까. 그런 주체에서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림 변호사님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나 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했던 포인트가, 이유림 변호사가 자신의 학폭 사안을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로펌 홍보로 비춰줄 수 있는 문구를 계속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사안은 아니지만 다른 사안들을 진행할 때도 혹시라도 이 진정성이 훼손될까봐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문구들 잘 안 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구를 넣는 케이스 좀 어떻게 보시고, 좀 이게 향후 수사가 진행될 때 어떤 좀 불리한 측면들이 있을지. 만약에 이제 거짓된 폭로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뭐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범죄로 무고를 했다 그러면 뭐 돈, 아니면 뭐 명성, 악명도 명성이니까요. 뭐 그런 거라고 하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일종의 명성, 만약에 이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고 하면 국동호 씨라는 뭔가 유명인을 이용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얻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신의 로펌을 홍보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오해 아니면 의도, 이거를 추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진술을 하는데 본인이 다니는 로펌, 본인의 로펌을 홍보한다는 건 저는 조금은 사리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허위 사실로 재판 결과로 나왔을 경우 이런 행위 자체가 형을 가중시키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명예훼손을 할 때도 이러한 다른 안 좋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은 가중 요소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변호사가 자기의 직을 걸고 허위 사실을 얘기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거 변호사협회에서 어떤 뭐 징계나 어떤 뭐 면허 박탈까지 좀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 싶어서요. 사실은 변호사법상에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변협이나 아니면 지방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고요. 이 징계를 하게 되면 뭐 과태료나 아니면 경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직하고 제명 처분도 있습니다. 제명 처분을 받게 되면 변호사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변호사는 뭐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 의무도 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변호사업을 몇 년 동안 못하게 됩니다. 뭐 실형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변호사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변호사가 설마 범죄를 하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학폭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뭐 직접 맡아보신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뭐 학교폭력 사안 관련해가지고 제가 직접 뭐 사건을 좀 지인분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도와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학교폭력 사안이 보통은 이렇게 좀 명확합니다. 폭력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증거들이 요새는 특히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바로 뭐 학폭 신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요새 학교는 다 조심하면서 다니죠. 그런데 요새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렇게 유명인에 대해서 오래 기간이 지나가지고 학교 폭력이 있었다. 이런 고발들이 조금은 빈번해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고발을 하기도 쉬워졌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기도 좀 쉬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을 진짜로 당했다고 하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인 건 분명하지만 네.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명예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요. 이 사안은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논란이 가중되자 해당 변호사인 이유림 씨가 폭로 계정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댓글도 차단한 상태인데 사실 굉장히 좀 국동호 씨에 대해서 일진이라는 제보 받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 반해서 굉장히 180도 달라진 행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뭐 법적 판단이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사실 이 사안을 밝히려고 하면 이유림 변호사가 당당하게 허위사실 관련해가지고 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지만 국동욱 씨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요. 저는 아직도 변호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나오면 굉장히 충격받으시겠네요. 자, 이 사건 저희가 좀 더 지켜보면서 관련 추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2판, 4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